안녕하세요. 지우의 반편지 지우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보통은 8시간 정도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쉼과 여가의 시간을 갖습니다. 다양한 일의 형태와 직종이 있기에 일을 하는 시간이나 그리고 보수의 정도는 모두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노동의 대가로 보수를 받고 그 보수의 규모 안에서 경제 활동을 하면서 삶을 유지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일을 하면서 꿈을 이뤄갈지 긴 세월 동안 고민하고 애써왔던 우리에게 직업은 하나의 큰 상징물이자 또 경제적인 현실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처음엔 신명나게 일을 하다가도 1년, 2년, 3년, 4년이 흐르고 나면 아침에 눈을 뜨고 일하러 가기가 싫어질 때가 많죠. 또는 일이 지루해지고 일상이 너무도 힘겨워지는 날들을 맞이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간혹 퇴사를 꿈꾸지만 현실적인 경제적인 이유로 우리는 쉽사리 퇴사를 할 수도 없죠. 이런 경우 과연 노동과 나의 삶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깊은 고민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이시라면 지금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세기 철학가이자 사상가, 동시에 노동가이기도 했던 헨리 데이빗 소로의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지런한 것이 다가 아니다. 개미도 늘 부지런하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는가? 라는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일하고 돈 벌고 삶을 꾸려가는 이들을 위한 소로의 철학책. 오늘은 일터의 소로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월급의 기회비용. 내가 버는 돈은 내 자유에 대한 보상이자 내 자존감에 대한 보상이며 밤에 편히 잘 수 없는 데에 대한 보상이다. 우리는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매 시간 자신으로부터 소외된다. 최근 골드만삭스 투자은행의 한 직원이 돈에 대해 별 걱정 안 해도 되지만 그럼에도 걱정을 멈출 수 없는 사람이 우리에게 솔직한 질문을 던졌다. 언제부터 돈이 그렇게 비밀스러워지고 금기시 되었죠? 당시 우리는 그저 웃을 뿐이지만 사실 답이 있다. 산업혁명 초기 소로가 태어났을 때쯤 돈은 많은 사람들에게 생사의 문제였다. 기계화된 생산과 분업은 노동자의 인생을 계산 가능한 것으로 만들었고 그 계산은 주로 달러와 센트로 이루어졌다. 이 업무는 얼마짜리인가? 이 업무를 하는데 얼마나 걸렸는가? 이 돈의 시장 가치는 무엇인가? 이 제품이 생계 유지에 기여하는 정도는 얼마인가? 1830년대 어느 시점부터 미국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잉여 자금이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로 나뉘었다. 돈 문제, 돈에 대한 얘기를 창피하게 여기는 우리들의 습관은 우리가 돈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불편한 진실과 모순된다. 우리는 얼마나 버는지 입 밖으로 내지 않고 자세한 재정 상황은 쉬쉬한다. 추정 자산이나 스톱 옥션에 대해서도 입을 다문다. 그 결과 압력이 높아진다. 결코 입에 담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 압력을 높이기 마련이다. 그러다 미처 예상하지 못할 때 터져 나온다. 금기를 어기는 한마디가 터지면 돈에 대한 얘기는 물밀듯 흘러나온다. 연봉 46,000달러, 최저시급, 겨우 팁으로 살아요. 자산만 그 정도? 석 달만 더 버티면 스톡 옵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돈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일에 대해 우리 머릿속을 맴돌고 있는 생각들은 대체로 보수에 관한 것으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마땅하다. 그러려면 보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소로의 절친한 동료 레이프 월도 에머스는 우주가 보상을 바탕으로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모든 행위에 동등한 반작용이 있는,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는 우주에서 모든 결정에는 그에 대응하는 결과가 있고 모든 행운에는 대가가 따른다고 생각했다. 노동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나 생산하는 제품에도 부수적인 대가가 따르거나 따라야 한다. 그런데 소로는 현대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일들이 많으며 그런 일은 해도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악했다. 소로에게 주된 직업이 있다면 작가였다. 작가가 받는 보수는 그때나 지금이나 처참하다. 작가는 또 아무도 원치 않는 물건을 팔러 다녀야 한다. 책을 출간해 이익을 얻는 대신 소로는 팔리지 않은 재고에 대한 비용을 정기적으로 치러야 했다. 레프 월도 에머슨이 아주 특별한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칭찬했던 콩코드와 메리 맥강에서의 일주일은 망했고 소로는 친구에게 지난 76일 동안 매일 하루에 $1밖에 벌지 못했다라고 한탄했다. 소로는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선택해야 했다. 돈을 더 벌어서 점점 더 커지는 욕구와 필요를 채울 수도 있었고 수중의 돈의 욕구와 필요를 맞출 수도 있었다. 소로는 널리 알려졌다시피 후자를 택했다. 많은 젊은 노동자들도 비슷한 선택을 한다. 이 책의 저자인 우리 둘은 젊은 시절 바나나와 피넛버터,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기꺼이 임대 아파트에 살았다. 둘 다 비슷하게 낡아빠진 중고차를 몰았다. 그리고 학교 역시 되는 대로 학비가 들지 않거나 가장 저렴한 학교를 다녔다. 낭만화할 것은 없지만 그래도 가난에는 쓸모가 있다. 무엇이 삶에 실제로 필수적인지, 무엇이 없어도 살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 그래서 실제로 필요한 돈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 수 있었으며 그 액수는 의외로 적었다. 소로의 월드는 바로 이 사실을 입증한다. 우리에게 크로이소스 왕의 재물이 있더라도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동일하며 수단도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사실을 종종 되새긴다. 뿐만 아니라 가난 때문에 범위가 제한된다고 해도 가령 책이나 신문을 살 수 없다고 해도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경험의 범위 안에 갇히는 것이다. 그 안에서 가장 많은 당과 가장 많은 녹말을 제공하는 재료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삶은 골수에 가장 가까운 가장 달콤한 삶이다. 하찮은 일에 삶을 낭비할 우려가 없다. 높은 수준에서 고결할 수 있는 사람은 낮은 데서 잃을 것이 없다. 불필요한 부로 불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을 뿐이다. 영원히 필요로 하는 것을 사는 데는 돈이 들지 않는다. 소로가 처참한 상황을 그럴싸하게 포장하려는 듯 들리기도 하지만 요점은 그게 아니다. 요점은 글의 마지막에 있다. 과잉은 우리를 과잉으로 이끌고 그것은 거의 항상 불건전하다. 욕구는 급여와 함께 증가한다. 이를 라이프스타일 크리프라고 하기도 한다. 특정한 생활 수준에 좀 더 사치스러운 삶에 적응해가는 것이다. 하지만 금전적인 운이 진정한 행복과 일치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과도한 부가 우리를 소로가 말하는 영혼의 필요로부터 능히 멀어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영혼에 필요한 것은 정확히 무엇일까? 월든에서 소로는 명확히 말을 하고 있다. 쉴 곳, 옷, 음식, 그리고 사랑 등 온기를 가져오는 것들이다. 내가 삶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때는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 중에 처음부터 혹은 오랫동안 사용해 오면서
아주 중요해진 것들을 뜻한다. 미개에서든 가난에서든 사상 때문이든 이런 필수적인 요소 없이 살아보려고 한 사람은 매우 적거나 없을 정도이다. 이런 말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이상주의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도 인정한다. 마치 단식하는 스님의 말 같기도 하고 공기와 햇살만으로도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주장 같기도 하다. 우리가 선교라도 하려고 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 돈으로는 사랑을 살 수 없습니다. 소로는 돈의 가치에 대해서는 이상주의자였지만 아주 까다로운 실용주의자이기도 했다. 소로는 구매 능력에 따라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별 관심이 없었다. 오히려 생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아주 정확히 계산해 보는 데 관심이 있었다. 월든의 많은 부분이 마치 에버니저 스크루지의 꼼꼼한 가계부처럼 읽힌다. 하지만 스크루지와 달리 소로의 지출 목록은 삶의 잉여품이 아닌 필수품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소로가 월든에서 노동과 보수 그리고 생애 유지 사이에서 어떻게 섬세한 균형을 잡았는지 긴 기록을 다소 길게 인용해 본다. 나는 측량과 목공일을 하고 마을에서 각종 날품을 팔아 1334달러를 벌었다. 손에 꼽기도 힘든 온갖 기술에 능한 덕분이었다. 나는 월든에서 2년 넘게 살았지만 8개월간, 즉 7월 4일부터 이듬해 3월 1일까지 내가 먹은 식료품은 다음과 같다. 내가 키운 감자와 약간의 풋 옥수수, 콩, 그리고 계산할 당시 남은 분량은 제외했다. 다 합치면 식비로 총 874달러가 들었다. 내가 이처럼 창피한 줄도 모르고 나의 죄를 전시하는 이유는 독자들 대부분도 나처럼 유죄이며 그들의 식비를 책에 나열해도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맞다. 다소 따분하다. 시인 소로 역시 틀림없이 그걸 의도했을 것이다. 그러나 소로가 월든 호수의 생활비를 세세하게 공개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최소한의 필수품을 사는데 별로 돈이 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란 것이다. 나아가 필수품을 산 뒤에도 돈이 남았다는 사실, 삶을 유지하기 위해 이런저런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 그리고 자립을 위한 소득과 지출의 민물과 썰물을 신중하게 관리하고 거기서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려 한 것이다. 우리 둘 다 어머니가 급여와 지출을 세세히 적은 가계부를 썼다. 어머니는 매주 가계부를 확인하면서 식구들에게 부족한 게 없도록 신경 쓴 것은 물론 성서에 가까웠던 이 가계부들은 각각의 가족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했으며 어떻게 생계를 유지했는지, 가족들이 어떻게 자립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끝없이 확장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소로 역시 완벽히 자립을 이루지는 못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소로가 월든에서 남긴 기록은 진심 어린 시도를 보여준다. 소로가 월든에서 보낸 2년 2개월 이틀은 긴 시간이다. 소로는 그저 장난삼아 의식적으로 살기의 가장자리에 머문 것이 아니다. 소로는 현대 소비중심주의가 가져온 소리 없는 절망과 싸우려면 돈, 그리고 영혼의 필수품에 대해 특정한 지향을 가져야 한다고 믿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은 부와 명성을 추구하는 오늘날의 아메리칸 드림과 가락이 맞지 않는다. 소로는 그런 꿈이 악몽이기 쉽다고 말한다. 소로는 삶을 누릴 기회는 그 수단의 증가에 비례해서 감소한다고 말했다. 우리가 학생들에게 인생에서 원하는 게 무엇이냐고 물으면 갈수록 많은 학생들이 뜻깊은 일을 찾고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삶을 살고 싶다고 말한다.
우리는 바로 그 학생들을 위해 이 책을 쓰고 있다. 하지만 굉장히 솔직한 어떤 학생들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어서 매사추세츠주의 여름 휴양지 낸터킷의 대저택으로 이사가고 싶다고 한다. 우리는 사실 바로 그런 학생들을 위해 이 책을 쓰고 있다. 대박을 노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서로가 보내는 메시지다. 대부분의 사치품과 생활의 편의라고 하는 것들은 없어도 될 뿐 아니라 인류의 향상을 적극적으로 방해한다. 분명히 말하자면 우리는 현대사회의 소로가 아니다. 우리도 종종 인생의 사치를 추구하곤 한다. 그게 옳은 행동이라는 것도 아니다. 옳지 않다. 서로의 도움을 받으면 그게 얼마나 심각한 잘못인지 깨달을 수 있다. 현대사회는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혼돈한다. 바로 이런 심각한 혼란을 해결하고자 하는 바람이 서로의 철학의 중심에 있다. 서로는 이 두 가지를 결코 혼돈하지 않는 여러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끌리곤 했다. 한 캐나다 나무꾼과의 대화를 나누며 서로는 그에게 공장 없이도 살 수 있는지 물었다. 남자는 집에서 지어 입는 평범한 회색 외투로 충분하다고 대답했다. 서로는 차와 커피 없이도 살 수 있냐고 물었다. 남자는 다시 그럴 수 있다고 했다. 물에 솔송나무 잎을 우려 먹는데 날이 따뜻할 때는 물보다 낫다고 나무꾼은 말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냐고 물었을 때 남자는 돈의 장점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화폐 제도의 기원에 대한 지극히 철학적인 설명 그리고 페쿠니아의 어원에도 어느 정도 일치했다. 황소를 한 마리 가진 사람이 가게에서 바늘과 실을 사고 싶다면 매번 그 금액이 필요할 때마다 황소의 일부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은 아주 불편한 일이며 금세 불가능해진다고 남자는 말했다. 월든에서 소로는 독자들에게 간소하고 또 간소하게 살라고 명한다. 나무꾼은 이미 이런 시각으로 돈과 삶의 재화를 관리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지만 그가 돈의 실제적인 가치를 분명히 설명했다는 점이 놀랍다. 돈은 물건을 최대한 많이 사기 위해서가 아니라 쉽게 나눌 수 없는 삶의 필수품을 대체하기 위해 생겼다. 서로의 설명을 빌려와 보자. 돈을 뜻하는 라틴어 페쿠니아는 소라는 말에서 파생되었다. 고대 세계에서 가축은 곧 부였다. 하지만 시장에 가서 필요한 물건을 살 때 실이나 바늘을 위해 소 한 마리의 일부를 담보로 잡힌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소의 일부를 상징하는 돈이 발명되었다. 돈은 삶의 필수적인 것들로부터 나왔고 단지 그것을 구별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다. 그뿐이었다고 소로는 말한다. 현대사회는 페쿠니아의 관념을 논리적으로 끝까지 밀어붙여 산산조각으로 만든다. 소의 일부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나온 것이다. 그렇다면 세상은 철저한 상품화의 단계에 이른 것일지도 모른다. 내 시간과 몸, 내 정신 건강까지 죄다 상품화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얼마를 부를 것인가? 서로는 이 추한 질문이 우리 세계의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 이미 그 실루엣을 보았다. 실제로 숲속 작은 오두막에 적합한 땅을 구하면서 그 질문과 똑바로 마주했다. 월드는 사실 소로가 처음 선택한 집터는 아니었다. 처음에는 플린트 연못을 선택했다. 하지만 이 연못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플린트라는 농부의 소유였다는 점이다. 돈으로 숲과 해안, 물, 하늘을 살 수 있다는 사실에 소로는 진저리를 치며 경멸이 가득한 말을 남겼다.
플린트 연못이라니 정말 보잘것없는 명칭이다. 이 지저분하고 멍청한 농부의 농장이 하늘 연못에 접하고 있다고 해서 그자가 연못의 가장자리를 가차없이 갈아 엎었다고 해서 제 이름을 붙일 권리가 주어지는가? 아름다운 장소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 이름을 붙일 수는 있어도 제멋대로 주장한 소유권을 이유 삼아서 천연의 절경에 출입을 제한하는 행위는 또 다른 문제였다. 이 플린트는 대체 누구였을까? 소로는 곧바로 농부에 대한 서술을 이어간다. 지독한 구두쇠일 것이다. 표면에 제 뻔뻔한 얼굴이 비치는 1달러나 빛나는 1센트를 더 좋아하고 연못에 내려앉은 들오리마저 침입자로 생각하는 놈이다. 하르피아처럼 움켜잡는 오랜 버릇탓에 손가락이 구부러지고 손톱은 새의 발톱처럼 단단할 것이다. 그러니 이 연못은 내게는 이름 없는 연못이다. 플린트는 돈을 버느라 너무 바빠서 자기가 사들인 연못에 가볼 기회도 거의 없었던 모양이다. 소로의 말에 따르면 플린트는 연못을 보지도 않았고 거기서 몸을 씻지도 않았으며 지키지도 않았고 사랑하지도 않았고 연못을 만든 신께 감사하지도 않았다. 플린트는 그 신성한 장소를 단지 화폐 가치로만 생각했고 그 가치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생각하지 않았다. 실상 연못 바닥의 진흙을 팔 수 있었다면 물을 뺐을 사람이다. 소로는 그자의 노동, 모든 것에 값이 매겨져 있는 그자의 농장에 어떤 경위도 보낼 수가 없다고 꾸짖었다. 바로 이것이 현금화와 상품화의 가장 허무주의적인 모습이다. 사실 일에는 보상이 없다. 어떤 일도 대체 가능하지 않다. 소로는 예언에 가까운 글을 통해 돈이 된다면 풍경이라도 하느님이라도 장에 내다팔 끔찍한 사람을 그려낸다. 그자는 실상 제가 숭배하는 돈이라는 신을 얻고자 장에 가는 자이며 이자의 농장에 공짜로 자라는 것은 없다. 밭에는 어떤 작물도, 초지에는 어떤 꽃도, 나무에는 어떤 열매도 없고 오직 화폐뿐이다. 결실의 아름다움을 사랑하지 않고 그 결실이 화폐로 바뀌기 전에는 덜 익은 열매로 치는 자이다. 월든에서 이런 사고방식을 탈피하고자 했던 소로의 시도는 불완전한 성공에 그쳤다. 호수의 얼음권이 프레드릭 튜더에 팔렸고 튜더는 아일랜드인 100명을 고용해서 겨우내 매일 1000톤의 얼음을 채취했다. 소로는 존경과 연민이 담긴 시선으로 노동자들을 보았지만 튜더에게는 경멸의 눈빛을 보냈다. 50만 달러 재산에 50만을 더 걸치겠다고 호수가 입은 유일한 외투를 빼앗았다고 했다. 소로의 일생 동안 플린트와 튜더 같은 사람들의 마음가짐은 경제를 비롯해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미국인들의 주된 사고방식으로 신속하게 자리 잡았다. 지우의 반편지, 오늘은 일터의 소로, 존 케구와 조너선 반 벨이 공동 저서한 푸른 숲이 펼쳐낸 일터의 소로를 함께 했습니다. 생은 짧고 오직 한 방향으로 끝을 향해 아주 빨리 움직인다. 단지 생계를 유지하는 삶과 자기 인생을 진정으로 살아가는 삶 사이에는 차이가 확실히 있습니다. 자아 실현과 노동, 그리고 쉼과 인생의 궁극적인 행복까지도 생각하는 밸런스가 맞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만족스러울까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하게 시간 마무리하시고요. 다음 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